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죠. 오늘은 24년 2월 5일입니다. 5일이고 월요일이죠. 자, 그림 한 장을 보다가 기억 속의 그림이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좀 읽다가 드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1월 오봉도라고도 불리고 1월 오악도라고도 불리고 뭐 1월 골윤도라고도 불리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기억하는 것은 이 밑에 우표거든요. 자, 그림 한 장을 우표 두 장에 좀 나누어서 실은 좀 독특한 형태의 우표고, 이때가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80년 5월 10일이니까 광주에서 큰일 생기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온 우표인데, 제가 그때 초등학생으로서 우표 수집을 하고 있어서 이 우표를 우체국 앞에 기다리면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있어가지고 이 의미가 남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상당히 깊다. 우리 생각의 뿌리는.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표현들을 보는데 익숙해져 계실 겁니다. 좀 오래된 것들, 중요한 것들은 다 중국에서 왔다. 아직도 일제시대 때 그 조선사 편수회 가 만들어 놓은 사고의 틀에 갇혀 있고, 그 조선사 편수에 일을 했던 한국 사람이 이병돈가,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서울대학으로 갔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양산해서 강단사학계의 주류가 됨으로써 아직도 우리는 일제시대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거죠. 역사관은. 그런 걸 여러분들도 평소에 느끼실 겁니다. 이번에 그걸 한 번 더 느끼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건드려 볼 때는 많아요. 자, 우리 역사학계는 많은 것을 방기했다. 뭐 중세사뿐만이 아니라 고대사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했던 모습, 우리의 모습, 뭐 과장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런 걸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 생각의 틀이 고정된 상태에서 일본과 우리가 화해가 될 수가 없다. 아직도 우리의 정신사적인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뿌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제 때 우리 식민지 살해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말 없애고 우리 이름 바꾸고 했던 그게 아직도 사학계에서는, 그리고 인문학의 뿌리가 사학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정체성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일본에 의해서 윤색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서 화해를 한다는 것은 다시 종이 되겠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자, 일단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 생각을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좀 보완하는 그런 자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1월 오봉도인데, 1월 오봉도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은 뻔하죠. 하늘에 지금 해와 달이 떠 있고 밑에 봉우리가 5개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요거에 대한 해석도 아직도 이건 중국 거다. 왔다. 이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민간인으로서 지금 문화의 힘이 지금 57편인가 지금 이게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이에 50편 정도 다루던 내용이 언뜻 나왔던 내용이 비추어 보더라도 이게 중국에서 왔다라고 단언할 수가 전혀 없어요. 자, 이게 왕의 상징이다. 왕이 등장하는 곳에 뒤에 병풍으로서 많이 등장했던 것이다. 지금 이것도 보면 경복궁 사정전이라는 곳에 뒤에 왕이 앉는 자리 뒤에 오봉도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유교의 틀로 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기존 아까 말씀드린 건 사학계에서, 또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미술계에서 우리의 문화를 분석할 때 있어가지고 선입견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걷어내야 돼요. 그게 거품이에요. 우리의 눈은 지금 맑은 눈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볼게요. 이 그림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만원짜리를 유심히 볼 일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만원짜리 뒤에도 배경 그림으로 사용됐어요. 왕의 그림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런데 이게 이 조선일보 기사에 유홍준이라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분야에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로 잘 알려진 사람이고, 사학자죠, 사학자. 미술사학, 미학자죠, 미학자. 그래서
100% 역사학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역사에도 엄청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베스트셀러를 냈고, 저도 그 책에 영향을 입은 바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가 다녀가 소개했던 곳을 답사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네. 여기 2011년도에 나온 글인데 1월 오봉도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걸 제가 읽어보면 100%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도 현재까지 알려진 게 없다. 같은 문화권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같은 문화권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교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유교 문화권의 핵심은 중국이고, 우리가 많은 상징으로 삼는 것들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차용해온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말에. 그럼 이건 뭐지? 되게 예외적인 경우인데 우리 조선 시대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써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세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성리 교수란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디 교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교수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10년이 넘은 이야기니까 시경을 에서 유래를 찾아요. 좀 제가 봤을 때 어렵게 찾은 것 같아요. 자, 시경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사서삼경인데 삼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경. 시경, 서경, 그리고 주역이죠. 삼경이. 시경은 공자 이전부터 내려오던 여러 가지 시들, 고대의 시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공자 이전의 시다. 그거는 중국인의 시가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뒤에 가시면. 그것을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법 용감하신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있죠. 거기에 우리 정서가 녹아 있다. 시경에. 왜? 고대 중국 땅 대부분의 영역의 주류는 우리 고조선의 후손이었으니까. 고조선 사람들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유교라는 것도 공자가 하룻밤새 뚝딱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전까지 있어 왔던 좋은 선례를 모아서 하나의 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주역은 다 아시는 것이고, 시경, 서경은 그 당시 고대의 어떤 율법 같은 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유교라는 것에 어떤 틀을 제시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리학 이런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시경에서 시를 찾은 거예요, 하나. 하늘이 당신을 보호하고 안정시키사. 읽어볼게요. 매우 굳건히 하셨네. 높은 산과도 같고 큰 땅덩이 같으며 강물이 흐르듯 달이 점점 차오르듯 해가 떠오르듯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 소나무의 무성함과 같이 당신의 후계에 끊임이 없으리. 자, 왕의 위대함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 나오는 상징을 바탕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옛날에는 왕조가 유지되는 게 최고로 중요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언뜻 사전 지식이 없이 이걸 봤을 때는 말이 맞구나, 그림을 잘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다. 그게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 결론 내기 어려운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이 쌓여야지 해결될 문제예요. 그렇지만 레파토리를 늘려놓는다. 이런 취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경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네. 자, 이게 제 해석입니다. 이걸 보니까 일부에서 이게 음양 오행과 상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소수 의견이에요. 지금 다수 의견은 좀 전에 소개해드린 유홍준의 의견이에요. 자, 해와 달이 있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5개의 봉우리라고 봅니다. 5개의 봉우리. 예. 1월 목화토금수죠. 오행이죠, 오행. 예. 자, 목화토금수는 우리 태양계에 있는 주요 행성이죠. 예. 우리랑 가까운 거. 그래서 그거는 고대 천문학의 뿌리고, 음양오행설은 동양의 사고의 큰 축 중에 하나입니다. 주역과 더불어서 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현재 일주일을 표시하는 거로 똑같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일주일을 누가 만들었을까?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것도 충분히 도전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제가 오전에 축구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계 중심이 아시아로 오고 있죠. 많은 사실들이 더 밝혀져야 될 거예요. 예. 꼭 전쟁에서만 우리 인류의 한계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자료들이 나와서 문명의 흐름이, 이때까지 지난 수백 년간 인간이 근대 과학을 개발하고 더 뛰어난 방법으로 세상을 정리하고 파악하는 그 시절에
세상의 주도권을 서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들 위주로 짜깁기가 된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좀 돌이키는 과정이다. 예, 그런 것과도 상관이 있다. 좀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목화토금수인데 여기 토자 앞에 가장 높은 봉우리 앞에 왕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림이 완성된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그러면서 저는 목화토금수인데 또 5봉우리 중에 가운데 봉우리가 토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양오행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 아시다시피 제가 뭐 음양오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양오행의 기본 원래 그래요. 그런 게 그 기본을 가지고 자꾸 현실과 접촉을 시키면서 도사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책을 한 것 읽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동양 학문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뜻은 단순해요. 엄청 포괄적이죠. 다 설명이 돼요. 예. 그게 동양의 그림에서 여백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서양의 분석적인 방법과는 많이 달라요. 서양은 소위 말해서 귀납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규칙을 발견을 해서 그게 과학이 되죠. 서양 과학,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 다음 그걸 적용을 시키죠. 그게 기술이나 사이언스 부분, 과학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수단으로서. 예. 그렇지만 동양은 달라요. 원칙에서 출발해요. 훨씬 큰 틀에서. 예.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켜요. 근데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럼 그 원칙이 틀렸냐나? 맞아요, 또. 예. 그래서 그 두 개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역할을.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동양학을 우리나라에서 공부하신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뜻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뭐 소위 도라는 게 동양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게 서양으로 바통이 넘어가서 서양 사람들은 그 분석적인 부분을 성취를 이뤄냈다. 실생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로켓 쏘고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수소 에너지,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죠. 서양 과학이죠. 그렇지만 그게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다시 동양적인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게 다시 동양으로 회귀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문명이 이제 우리 선배들의 생각은 동양에서 시작해서 서양으로 갔다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동양으로 와야 된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류 문명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지금 한계에 많이 봉착해 있죠. 여러 가지 전쟁도 나고 있고 경제도 어렵고 글로벌한 병균도 돌아다니고. 예. 자, 그래서 서양이 다시 동양으로 올 때는 서양이 가진 핵심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동양과 다시 결합이 된다. 한 단계 다시 점프한다. 이거예요. 한 단계 다시 점프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동양의 머리가 필요하다. 자, 서양 과학이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 그렇지만 그거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특히 사람의 문제는. 예, 거기에 다시 동양의 지혜가 필요하고 서양의 기술들은 재배치돼야 된다. 그게 맞춰서. 그런 이야기인데 왜 토를 제가 토가 가운데 산이라고 제 추정을 이야기하느냐면 토는 음양오행에서 오행 사이에 뭐 사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행 사이에 마찰을 무마시켜주고 전세를 잘 아우르는 그런 힘을 가진 성질이에요. 예, 그래서 왕의 입장과 상당히 잘 맞죠. 예. 자, 사람 사이에 갈등 관계를 잘 조절해내고 또 해와 달, 하늘의 뜻과 지상의 뜻을 잘 조율시켜야 돼요. 그게 과거엔 제사장이고 그게 또 왕의 역할이잖아요. 예, 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왕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산, 왕이 앉는 바로 뒤에 큰 산, 강조된 산이 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토는 기본적으로는 용이에요. 금년이 갑진년이죠. 예. 그래서 지는 용이에요. 용띠해예요. 근데 갑은 뭐냐? 이거는 천간이죠. 천간에서 갑은 힘이 센 목 기운이에요. 뻗쳐 오르려는. 을은 힘이 약한 유연한 목의 기운이죠. 그래서 갑진해가 센 거예요, 되게. 확 뻗쳐 오르는 기운. 용은 뻗쳐 올라야 되죠. 물속에 있다가 그래서 바람과 번개를 부르면서 땅에 물을 내리게, 비를 내리게 해요. 세상을 변동시키려고 확 놀래게 하면서. 그게 용이거든요. 왕의 상징 용이에요. 그게 오행에서 찾으면 토고 금년이 갑진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토라고 보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산이 봉우리가.
자,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한번 던져 놓습니다. 예, 시경의 해석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단지 이거 뭐 전문가들이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조선시대 성리학이 유교가 밑바탕이 됐던 그런 시스템에서 이것을 음양오행 사술로 평가됐잖아요. 불교가 또 그렇게 평가된 것처럼. 그런 사술에 의해서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그 협잡에 가까운 사람을 속이는 사술로 왕의 권위가 해석된다, 강화된다.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선입견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에 쓰인 깍지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해석이 외면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알면서 말 안 하는 부분이죠. 예. 자, 이제는 알면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지 더 궁금한 것도 생기고 더 파악하게 되죠. 자, 그러면 목화토금수가 진짜 일주일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 기운이 어디서 왔을까? 자, 기독교에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니까 그게 어떤 기독교 문화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나무 위키에서 나온 건데 영문 위키피디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왔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 이건 수메르 문명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메르 문명이면 세계 최초의 고대 문명 중에 하나고 문자를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문명이죠. 우리 한난 고기에는 수미리족으로 나오는 그 친구들 천문학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천문학의 뜻이 우리랑 똑같아요.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목화토금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날짜를 삼았다. 일주일을. 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걸 달력을 만들었고 이것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음양오행설을 만들었어요.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는 틀을 만들었어요. 그 틀은 음양오행설의 틀이 훨씬 깊죠. 자, 이게 나중에 몇천 년 지나서 기독교가 이걸 채용을 할 때 그대로 채용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쉰 거예요. 자, 그게 그런 틀이 다시 서구 문명으로 넘어가서 지금 일주일이 된 거고 그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개항기 때 일본을 거쳐서 일본 사람들이 목화토금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그게 우리 단어로 다시 들어와서 일주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간 음양오행 이야기를 해왔고, 예. 자, 아까도 나왔죠. 유교 문명과는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문화에서 음양오행설의 뿌리가 깊다. 그리고 다양하다. 여러분 아직도 아기 나오면은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는 분들 계세요. 그게 이름 뭘로 짓는지 다 아시죠? 목화토금수 균형으로 짓는 거예요. 내 사주에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들어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사주로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의 나의 인간이라는 작은 소우주가 완벽함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네. 뭐 사업을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큰 결정을 앞두고 뭐 명리학자를 찾는 분들은 지금도 많이 있으실 테고 뭐 이거 보면 광고에 많이 걸리는 거 보면 그렇다는 거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도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옛날만큼 없지만 아직도 뭐 주류라고 봐집니다. 족보에 올리는 이름 있죠. 학렬을 따르는 거. 네. 그 학렬의 순서가 이 목화토금수 순서로 아마 보통 다 할 거예요. 그 중에 변이라도 최소한 목화토금수 하나씩 다 들어가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똑같아요. 애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오행의 조화를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거기다 부르기 쉽고 이런 거에 들어가 있지요. 자기 학렬도 있지요. 그러면 이제 초이스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아기의 사주를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발음이 적절한 거, 뜻이 좋은 단어를 찾다 보면은 이름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집안의 족보에서는 족보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흐름이잖아요. 한 개인은 인생을 옆으로 살지만 족보는 위에서 밑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흐르면서 학렬이 목화토금수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게 문화적으로 우리 일상에 이렇게 음양오행을 활발히 활용하는 문화는 없다. 아마 중국보다도 훨씬 더 그럴 거예요. 중국은 공산화되니까 싹 다 버려버렸잖아요. 주역도 마찬가지고. 전보는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 음양오행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우리 거일 가능성이 많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수메르인들이 1월 목화토금수를 했을 때 우리도 1월 목화토금수를 비슷한 시기에 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한단국이에 보면은 한 문명의 뿌리에서 여러 지역으로 어떤 이유에서인가 아마 자연재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은 뿔뿔이 흩어졌을 때 같이 흘러나온 한 그룹이잖아요. 그들이 이미 서로 헤어지기 전에 이런 걸 공유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우리 부도지에서 이야기하는 마고성이죠. 예, 그 부도지라는 것은 우리 인류 문명의 최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책이에요. 훨씬 더 각광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책들, 지금 기록수로만 남아 있고 옛날에 수거돼서 다 버려졌던 왕조시 조선 왕조 시대에 또 일본사들이 없애버렸던 그런 책들 어디선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인류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책이다, 부도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바로 황당고기가 시작하는 시기에 앞선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마고라는 말이라고도 부르고 마고라고 한자로 표현되는 그 여성 지도자가 있던 아주 초창기 신석기 초기 문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목화 토금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건 뭐 결론을 내리는 부분은 아니죠. 예. 생각의 옵션을 늘려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태극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러면은 급박하게 만들어졌다. 뭐 미국으로 뭐 박영효인가 우리 사절로 가게 되는데 국기가 없다. 그래서 급하게 베이에서 국기를 만들었다. 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설로 믿어졌는데 오늘 잠깐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런 점은 좀 극복된 것 같아요. 그렇게 극복되는 그게 조선사 편수요 같은 데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한국엔 청동기 문화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1980년대 그 첫 점거물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문명이 없었던 나라예요. 땅이었었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우리는 예전부터 한반도에 고립되어 있었고 문명의 혜택을 진짜 늦게 받은 되게 공벽한 곳이었다. 한반도가. 그렇게 보면 또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긴 그렇잖아요. 또. 응? 그래서 주위의 큰 나라들의 먹잇감이 돼서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야. 너희들 불쌍한 애들 거기 구석탱이 가서 살아. 이런 나라로 취급을 했고 그게 우리 역사학계에도 그대로 연결돼서 좀 전 같은 그런 희한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예, 우리 청동기 문명이 없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전 세계 고인들의 50%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태극기 이야기를 보면은 태극기의 원류라고 봐집니다. 저 위에 있는 깃발이 조선 어기의 어기. 왕을 상징하는 깃발이에요. 즉 왕이 어디 간다 그러면 앞에 그는 깃발에 왕이 나는 왕이다 이런 건데 이게 보면은 주역의 팔궤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조선 수군기로 알려져 있어요. 예. 또 이거는 복희 팔궤도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는 이게 세 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앞에 가운데는 음양이 들어있고 위에 팔개는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다르죠. 뭐 땅, 하늘, 바람, 호수, 기타 등등 그런 거죠. 자, 세상의 구성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것을 땅을 이뤄서 두 개씩 하면은 60몇 회가 나오죠. 예, 그게 주역책이고 그걸 해석한 게 주역책이에요. 네, 우리는 주역의 나라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기가 규역이에요. 가운데는 음양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고의 한 틀에는 오늘 말씀드린 음양, 오행이 음연이 자리 잡고 있고. 예. 자, 중국 사람들은 제가 최소한 제가 책으로서 확인한 것은 대만 사람들은 이 주역은 전부는 책이다. 이 철학서가 아니다. 그러면 공자 이래로 사서삼경으로 이걸 정했는데 삼경에 들어가 있고 이게 제왕의 학문이었어요. 왜 제왕의 학문이냐? 옛날 같은 사람 보통 사람 공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왕만이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주역책을 푼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는 거하고 같습니까? 예, 그건 아니죠. 예, 공자를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자, 그 뜻에 잘 맞게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거에 큰 비중을 두고 해석하는 향토 사학자, 향토 연구자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이 제가 최근에도 몇 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음양오행을 일상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면 그걸 만든 게 우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체화되어 있으니까. 주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깃발이 주역이다 그냥. 자, 이런 건 상당히 도발적인 생각이다.
사서 삼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인 주역이죠. 자, 나머지 사서를 통해서 기본을 배운 다음에 삼경을 통해서는 시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세상을 예측하는 힘을 배운다. 제왕학이다. 그 중용은 사서에 들어있는 중용은 이 주역책을 요약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다른 또 하나 큰 우리가 가진 유산. 이 유산은 우리가 멀리서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지 팥죽이죠. 예, 통지 팥죽의 의미가 뭡니까? 저것은 통진날 먹어요. 통진날 해가 제일 짧은 날이고 통진날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해가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새알이라고 부르는 거 저거. 여러분 어릴 때 만들어 보셨죠? 저는 만들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새알은 떠오르는 해예요. 예. 그래서 저것이 알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그게 알이 고어에서는 그 뿌리가 어딘지도 모를 고어에서는 그걸 태양을 뜻했다는 거죠. 지금도 알맞다, 알맹이. 예. 발해라는 표현, 바다라는 표현이 밝은 알에서 왔다는 의견이 있지요. 저는 그에 동의합니다. 예. 이 말은 우리가 알라 있죠. 알라 또 아스, 우리 아사단 할 때 아스 그 어원이 같다고 보거든요. 아사. 지금 일본에서 아사코라고 부르잖아요. 아사, 아침을. 우리도 아침. 아사 참이에요. 아사 참, 아침 무렵이란 뜻이죠. 그 아사는 알과 같다. 그 말은 아주 멀리서 온 말이다. 전 세계에 걸쳐서 주요 문명에 썼던 말이다. 그게 남아있다. 그게 새알이라고 부른다. 새알의 의미가 뭡니까?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 새로운 태양이에요. 새로운 태양. 새알은. 팥죽에 들어가는 게 새알이라고 부르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만은. 근데 이거 그림을 옛날에 썼던 건데 다시 보니까 묘한 게 새알의 숫자가 7개예요.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1월 목화토금수 일주일이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7개의 태죠. 7개의 달은 태양이에요. 그게 한 그릇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이란 말을 아직도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태양을 우리가 알이라고 하진 않아요. 지금은. 일본 말에서도 태양을 히라고 그러죠. 히라고 그러고 거기는 매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로 하면 날이에요. 날.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해, 그죠? 해, 태양. 해는 1년을 의미해요.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은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한데 누구도 그렇게 뭐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란 단어는 히다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다, 빛깔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알이란 말이 우리나라 문명으로 전수되기 전에 해란 말이 이미 고정이 돼 있었다. 해와 달이란 표현이. 그것은 그래서 이 동북아에서 이미 오랫동안 쓰던 단어다. 거기다가 알이란 단어가 먼 곳에서 다른 문명과 함께 넘어왔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바꾸치지는 못했다. 다른 중요한 단어들로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곰은 금자에서 왔죠. 그리고 가야의 어원인 가라. 이거는 또 금다는 뜻이죠. 가라라는 말은 카라. 저기 다른 데서 중앙아시아에서 왔단 말이에요. 금다는 단어는 여기서 쓰던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섞이면서 각자 나눠 가진 거예요. 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알과 해도.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과 하늘과의 관계,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가 들어있어요. 우리 하느님이라는 표현, 하는 당연히 크다는 뜻이고 칸이라는 거하고 같은 뜻이죠. 한을님이죠. 을은 알을 추상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상당히 고급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철학 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알은 물리적인 거고 을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알님인데 하느님이 일반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알과 을이 구분되어 있어요. 민족의 을 이런 단어가 있는 걸 보면 큰 을을 가진 님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어도 멀리서 들어온 가능성이 크다. 왜 한자 여기저기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칸이라는 단어는 뭐 거의 다 쓰이죠. 동방에서는 유럽 빼고는 유럽에도 제가 봐서 킹도 칸에서 왔다고 봅니다. 왜? 그 당시 이쪽이 문명이 앞섰기 때문에 흘러들어가는 결과물로 봐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은 또 거기도 동방에서 널리 써야 되는 단어고 임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거는 유입된 말이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쉽죠. 앞에 할은 한자죠. 아버지, 그 다음 아버지, 어머니, 큰 아버지, 큰 어머니 이런 뜻이고, 아버지는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옛날에 말갈족이 세력을 크게 팽창했을 때 그 말갈족의 이름이 아바르족이었어요. 그리고 중동에서 힘기 났었던 왕조들 이름이 아바스가 있고, 지금 아프간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환단국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있어요. 예, 아파간의 땅이에요. 예, 거기도 간은 칸이니까 아파가 상당히 제사장이나 어떤 뛰어난 종족을 지칭하는, 하늘의 종족을 지칭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고, 지금 가까운 곳에서는 만주에 보면은 아바 이런 게 있어요. 사냥꾼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약간 제가 봐서는 제사장이나 신은 아니에요. 사람 중에 최고봉. 예, 이런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유추가 돼요. 어머니는 쉽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앙아시아에 넓게 걸쳐 쓰이는 땅의 신, 하늘의 신은 탱글이고 땅의 신은 우마이죠. 탱글이는 당군으로 남았죠. 우리는. 예. 어머니라는 뜻은 어머니는 우마이랑 너무 비슷하다. 땅의 신, 여신이죠. 예, 북한말하고 더 비슷해요. 어머니, 예, 오마니, 예, 그렇죠. 자, 아이는 이게 처음부터 남자를 지칭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남녀 구분이 없는 단어죠. 지금 남녀 구분을 하면 아들이라고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에는 이 아이란 단어가 남자 아이를 이야기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구성이 알 더하기 희거든요. 두 개 다 해예요. 알도 해고 희도 해예요. 자, 이거는 양의 상징이거든요. 음양에서 그 남자이다. 딸은 어디서 왔냐? 달에서 왔다. 달. 이거는 땅이란 단어와 같은 표현이거든요. 땅, 달, 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주역이나 음양옹해에서 주역에서 보면은 해석에 따라서 태양과 달이 있고 양과 음으로서 그 둘의 조화로 가운데 만들어진 게 지구고 인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자, 태양은 전기를 주고 에너지를 주고 땅은 그 토대를 만들어내 주는 거예요. 자라나는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게. 자, 그래서 달은 달에서 딸이 됐다. 이걸 보면은 우리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그 호칭들이 어마무시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 오늘 말씀드리는 뭐 음양오행이나 주역의 사고들이 녹아 있다. 은근슬쩍 다 이 팥죽까지 포함해서.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제목에서 이 동양 사상의 뿌리거든요. 여기서 다 파생돼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백가쟁명의 시기에 여러 파들이 나왔고 그 파들의 의견들의 뿌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류가 아니었을까 과거에 이런 생각의 시발자들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토착 세력과 수입된 세력 간의 어떤 합작품으로서 거의 인류 최초의 철학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일월 목화토금수 포함했어요. 네. 자,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게 그냥 단지 뜬구름 잡는 소리만이 아닌 게 이게 예전에 썼던 건데 이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고조선 이제 북방민족이었으면은 우리를 북이라고 불러야 돼요. 동이가 아니고. 근데 왜 우리를 동이라고 부르냐? 중국 초기 도읍지 보시죠. 내륙 지방이에요. 그 사람들. 이 해안가 동쪽이 전부 다 고조선이나 그 반개 민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확장해 나온 거예요. 어떤 계기로. 그래서 고조선을 밀어낸 거죠. 위쪽으로. 그죠? 그래서 외는 오른쪽 밑으로, 묘족은 왼쪽 밑으로. 저 위에 있던 주류 세력들은 초원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일부는 한반도로 내려갔다. 한반도 세력이 주류와 주 계승자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세력은 많이 위축됐지만 또 홍산 문명은 고대 문명으로서 중국 문명 황하 중류 지방에서 형성된 황하 문명보다 1-2천 년 빠른 것으로 돼 있고 홍산 문명의 후손들이 고조선을 봐신단 말이에요. 예. 1-2천 년이 빨라요. 이미. 예. 그때 이미 문명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가 세분화되면서. 예. 자, 저기가 우리 고조선의 조상이라고 봤을 때 간접 증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덤의 형식이랄까
다른 유물들을 봤을 때 2,000년이 빨랐어요. 자,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고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국보다 2,000년 문명이 빨랐고, 지금도 보면은 중국이 요순시대라고 칭하는 그 시절에 우리 한단고기에 보면은 우리가 치수하는 방법을 전수를 했다. 우리가 거기를 컨트롤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들을 요순 임금이 있던 그 하나라가 뭐 상나라까지 포함해서 고조선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삼황 오제 중에 종종 포함되는 뭐 신농씨, 또 보키씨, 그 요즘 또 새로 부상되고 있는 뭐 치우, 이런 사람들이 고조선의 역사에 다 나오잖아요. 한단원국기에. 그게 옛날 같아서 그냥 위세라고 이렇게 뭐 평가 절하하면 끝이겠지만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 홍산 문명, 고조선 문명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두 개 일치한다면. 그리고 치우의 무덤이 있는 곳이 빨간 큰 별이에요. 예. 저기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수 또는 왕이 죽었는데 그걸 남의 땅에다가 무덤을 쓰겠습니까? 오래오래 보살펴야 되는데 저거는 경계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경계선은 훨씬 바깥쪽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고조선이 영향이 컸을 때는. 자, 그래서 그 다음 은나라, 소위 상나라에서 나오는 각골 문자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남아있었다는 거죠. 글자는 그 전부터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뼈다귀에다 그린 게 이렇게 새겨놓은 게 남아있던 시기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중국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자는 동이족이 만든 거라고. 예. 그래서 반해만 인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동해 연안에 걸쳐서 우리가 좀 세력권을 다 형성했다고 봐야 돼요. 어떤 큰 계기로 인해서 밀려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그것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생산력이 커지면서 중원을 차지하고 농사혁명을 통해서 세력이 커진 중국이 그걸 잘 활용하면서 그게 중국의 문화로서 다 편입이 돼버린 거고, 우리는 그 문화를 거꾸로 수입했다. 이런 이상한 논리에 휘말렸는데 그걸 강조한 것이 중국이 그랬고, 중국을 모셨으니까 일본이 또 우리한테 강요했죠. 그걸. 그 양쪽에서 두 번 두드려 맞고 나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해롱해롱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 끓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 가서 배우거나 이런 책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신기한 노릇이 있어. 네, 자, 그런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앞으로 훨씬 더 크게 제기될 것이다. 네, 근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깨져나갈 길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안타까우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잊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직 숨겨져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세상이 열리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세계 거석 문화 분포인데, 세계 고인들의 50%가 우리한테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거 저거 보세요. 한반도 다, 일본, 규슈, 산둥반도. 저거 우리도 영향권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 저게 고조선 문화하고 같이 가거나 조금 앞서거나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자, 저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인돌에는 그 당시에는 최고 수준의 천문 지식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 또 고구려 시대 정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천문도에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예. 자, 그런 거 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1월 목화토금수, 예, 그리고 1월 오봉도, 우리나라 태극기, 그런 것들이 다른 데서 중국에서 흘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저력은 우리 조상들한테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 후손들이 잘 모르고 있다. 예. 그래서 아주 거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전 세계 인류 문화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거다. 규명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역사학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세계 역사 고고학의 변방도 아니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은. 근데 거꾸로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해내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후손의 역할을 다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또 동시에 또 흥미진진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